이 앞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정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현충사에 있는 표준정정. 이 안에 있는 이 얼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나오는 김명민 씨 닮았죠? 똑같죠? 60년대 이후로 이순신 장군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서 두 계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로 김명민 같은 스타일, 또 하나는 최민식 스타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한 인물,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을 극과 극처럼 보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명민 스타일과 최민식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작가들, 영화 감독들은 그렇게 두 스타일로 나눴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이순신이 그 두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누구냐?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근데 정작 세계인들이 이순신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세계를 바꾼 50인의 군사 지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알렉산더, 한니발, 시저, 나폴레옹, 넬슨, 조지 워싱턴, 진시황, 손자, 모택동.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그 어마어마한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바로 한국전쟁 때 종군기자로 참전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전쟁 때 종군기자로 참전을 안 했다면 아마도 이순신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기록을 많이 찾아봐도 외국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고 식민지였고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세계인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아주 부강한 나라고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깨어나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인물들을 외국인에게 알려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컨텐츠입니다. 이순신이 컨텐츠고 세종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 율곡 이이가 바로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파느냐, 이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컨텐츠 하나하나가 바로 그 국가의 역량이고 그 국민의 문화 힘입니다. 일기를 혹시 안 쓰시면 일기 하루에 한 줄만이라도 쓰세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은 다이어리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이어리에다가 하루에 단 한 줄, 정 안 되는 한 글자라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줄일기에는 한 글자가 있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뭘까요? 날씨입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일기를 못 썼습니다. 하지만은 맑을 청자 한자를 씁니다. 그분에게는 맑을 청자 그 한자가 바로 그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생략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97년 4월 1일입니다. 1597년 4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서 서울 의금부 감옥에서 풀려난 날입니다. 2월 달에 한산도에서 잡혀서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백의종군 명령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풀려났습니다. 그날 일기의 시작이 바로 맑을 청자입니다. 음력 4월 1일 5월 중순 되겠죠. 계절의 여왕 5월 중순에 불과 며칠 전까지 사형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이 그 감옥문에서 풀려서 나와서 세상을 봤습니다. 5월 달에 그 푸른 하늘을 이순신 장군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맑을 청자로 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분에게 그 맑을 청자 한자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삶과 죽음의 고비에 서서 늘 당당했던 그분이었지만
막상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본 그 푸른 하늘은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하늘이라도 내가 어제 본 하늘과 오늘 본 하늘과 내일 본 하늘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의 하늘도 완전히 다른 색깔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주일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해체를 해서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3일에 한 번을 걸쳐서 술 마십니다. 사람들 수없이 만납니다. 수없이 이야기 듣습니다. 난주일기에는 전투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 얘기는 대부분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분의 보고서. 일기는 그냥 매일매일 오늘 내가 누굴 만났고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쓴 다이어리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책을 쓰시라고. 여러분만의 책. 사람들에게 팔리는 책이 아니라 나의 책.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다이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기이고요. 여러분의 다이어리와 여러분의 일기를 나중에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나눠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단 한 권의 책이지만은 그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난주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기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난주일기에는 울고 있는 이순신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하는 이순신, 병에 걸려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이순신이 나옵니다. 통곡을 하는 이순신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위대한 장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그 이순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일기와 여러분의 다이어리와 난주일기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는 그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아픈 마음, 그 고통들을 다 씻어냅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와 여러분의 일기도 난주일기처럼 이순신 장군의 난주일기처럼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만의 단 한 권의 책, 여러분만의 역사책을 이 이순신 장군이 쓴 난주일기처럼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32살에 무과에 급제를 하십니다. 32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2살부터 무과시험을 준비를 해서 32살에 급제를 합니다.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하셨거든요. 고시 공부 10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한 번 떨어지셨어요. 그게 모든 위인전에 나와 있는 무과시험에서 말 타고 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걸 버드나무로 묶어서 그리고 시험을 봤다. 이미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낙방입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러진 다리를 버드나무로 묶고 시험을 마쳤다라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그분도 떨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떨어진 시험마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순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32살에 29명 중에 12등으로 합격하셨습니다. 29명 중에 12등. 중간이죠. 별거 이순신 장군 뭐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죠.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같이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현역 군인이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현역 군인들은 늘상 말 타고 발 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현역 군인이 아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12등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말 타고 발 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처럼 이순신도 시험 봐서 중간에 한번 떨어졌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됐고 총 10년에 걸려서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이 12등이 인생을 한번 확 정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4등까지 하고 또 5등부터 10등까지 하고 11등부터 그 나머지가 계급장이 달라집니다. 무려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을 치면은 이분은 9급 공무원이 돼버렸고, 똑같이 시험 봤는데 앞에서 1등부터 4등까지는 6급 공무원이 됐고, 또 그 밑에 중간에 껴있는 그 사람들은 7급 공무원이 됩니다. 지금도 9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그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12등 때문에, 바로 10등하고 12등 그 차이 때문에 9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구품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실력을 쌓아왔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출세를 해서 종사품까지 갑니다. 벼락 출세를 하죠. 그러다가 잘립니다. 과거에 악연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해서 파직을 당하세요. 파직 당했다는 얘기는 잘린 겁니다. 백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졸지에. 그랬다가 다시 복직을, 운이 좋아서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올라갔다가 잘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북방에서 여진족하고 싸움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분이 더 잘 나갈 상황인데, 때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나이가 바로 이분이 40대 초반입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가장 많이 일할 나이에, 그 당시에는 3년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하던 일을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계급장은 살아있지만은 일을 못하고 3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종사품으로 또 올라갔다가 또 잘립니다. 이번에는 북방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여진족이 그 당시에는 여진족과 저 두만강, 압록강 같은 경우는 오늘날 여기 휴전선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끊임없이 여진족이 쳐들어왔고 이쪽에서는 군인들이 막고 있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건의합니다. 여진족이 기습을 해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막으려면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병력을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묵살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순신 장군이 예측했던 것처럼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일본은 죽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고 다시 백의종군 처벌을 받습니다. 백의종군은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다가 고향 가서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다시 발탁을 해서 정읍평감이 됩니다. 바로 이 정읍평감에 발탁이 된 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 장군은 동네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그 얘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 그리고 원균,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 원균, 유성룡 선생, 이분들이 다 서울 충무로에 사셨습니다. 한 동네. 그래서 교류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을 본 유성룡 선생이 이 사람의 제목을 알아보고 발탁을 합니다. 정읍평감으로. 그리고 나서 막 올라가죠. 바로 전라자수사가 됩니다. 아마 요즘 TV 징비록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전라자수사에 임명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침략을 해온다는 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백성들 동원해서 곳곳에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당장 피곤하잖아요. 백성들 입장과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국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반대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거부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게 중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에서 머리를 써서 낸 정책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발탁을 해서 요지에다가 배치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발탁된 게 바로 이순신 장군하고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장군이 그때 발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명장들을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전라자수사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게 1591년입니다. 전쟁 나기 1년 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뻥 터졌습니다. 근데 난줄기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많이 아는 거북선이잖아요. 거북선이 완성된 게 바로 4월 12일입니다. 전쟁 나기 하루 전. 거북선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포사격도 배가를 만들고 포사격을 하고 테스트를 한 과정들이 몇 차례가 나오는데 바로 4월 10일 날 사실상 완성된 장면처럼 나와요. 그리고 전쟁이 뻥 터져버렸고 이순신 장군은 그때부터 신화의 역사를 써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산대첩이나 이런 여러 번 전투를 거치면서 계속 승진을 하죠.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저 삼도 수군 통제사는 바로 경상, 전라, 충청 이 세 개도의 이 지금으로 치면 해군의 통합사령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바로 부산 진격명령을 거부를 해서 파직을 당하고 서울로 압송돼서 바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기 위치합니다. 저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항명을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잘하는 행동이냐 못하는 행동이냐 조직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군인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죽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법에 따르면 손자병법이나 수많은 병법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살려고 내가 왕명을 받아서 높은 사람 명령을 받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부하들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 백성들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남해 바다 부산까지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그 당시엔 항해 기술로는 원양 항해가 안 됩니다. 돌아서 못 가고 바로 해안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해안선에는 일본군의 기지들이 성을 막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중군이 이동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엔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라 바로 무동력선입니다. 사람이 노을져서 가야 됩니다. 부산 앞바다까지 노져서 갔다가는 막상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노을져있기 때문에 부산 한산도에서 부산 앞바다까지 가는 사이에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전투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미 적군은 육로를 통해서 조선주군의 이동 경로를 다 확인하고 있고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선주군은 싸움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왕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명 거부죄로 이순신 장군이 잡혀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바로 원균 장군이 대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 처합니다. 그래서 원균 장군은 권율 장군한테 불려가서 곤장을 맞습니다. 똑같이 왕명 거부했다고. 그 곤장 맞고 와서 회의를 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이기 때문에 전라 우수사 그리고 전라 우수사 또 자기 경상 우수사 그래서 회의를 충청수사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장수들이 한 명은 그 전투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화명랑에 나와 있는 배설 장군입니다. 그분은 이 전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장수들은 왕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은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균 장군 포함해서 이혁기 장군, 최호 장군 요 세 분은 최천장에서 전사를 하십니다. 한 분, 그 전투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배설 장군이 바로 12척을 끌고 전투 중에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 12척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이야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 12척이 바로 배설 장군이 끌고 나온 그 배들입니다. 그 배들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 133척과 싸워서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사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배설 장군이 뭐 나쁘다, 도망친 것도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직 해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배설 장군이 전투 중에 이탈한 거는 나쁜 행동이었지만은 첫 번째 한 일은 한산도에 가서
백성들을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군량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일본군이 한산도를 점령했을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백성들 다 죽일 것이고 우리 물건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본군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백성을 소개시키고 군량을 다 무기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거는 평가를 달리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도망친 나쁜 장수라고 봐서는 안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갔다가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다시 원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삼도 총독제사가 되고 그리고 명랑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량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은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591년이겠죠. 2년 1월 1일부터 일기가 있었으니까 1년에는 안 썼겠느냐? 아마도 썼을 겁니다. 일기를 계속 썼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아마도 계속 일기를 써오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위기 때마다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그분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잘리고 파직당하고 이런 상황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보고서입니다. 그분이 쓴 보고서. 아니 혹은 다른 사람이 쓴 잘못된 보고서를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자기를 호명을 하고 자기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보고서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일기가 7년간의 일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 앞전에도 끊임없이 일기를 썼다는 얘기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미래를 준비를 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기를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불꽃 같은 삶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7년의 일기,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의 그 일기 때문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